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훈훈한 경제와 함께하시죠.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정부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면서 그와 같은 상품은 앞으로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일명 DLF 사태의 후속 방안으로 발표된 건데요. 이 발표 후에 은행연합회와 은행권은 비상대책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상품 판매가 어려워지는 건지, 또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지금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런 방안을 내놨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발표 내용부터 좀 볼까요? 어떤 대책이 발표됐습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서 원금 손실이 높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뒤에 이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린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연내 대규모 원금 손실을 촉발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파생 상품을 이제 내재하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신설을 한 후에 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을 팔 수 없도록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투자자의 이해도가 낮은 상품, 그러니까 원금의 20에서 30%의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금융당국은 파생 상품이 내재돼 가치 평가 방법이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 이상인 상품을 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규율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융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을 많이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은행에서 팔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또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 상품을 별도로 분류를 해서 공모 또는 사모 관계없이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규모 원금 손실이 있었던 그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 사태가 발생한 게 지금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당시 좀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실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요, 두 시중은행에서 지난 8월 7일까지 총 7,950억 원 규모의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요. 기초 자산이었던 독일 국채금리와 영국, 미국 CMS 금리 하락에 따라 평균 52.7%의 손실률을 기록을 해서 대부분 원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최소 손실률은 34.9%, 최대 손실률은 98.1%로 원금이 사라지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뭐 예금이나 적금을 들 때 원금이 손실될 걸 걱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상품들에 투자를 할 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DLS라고 해서 파생결합 증권은 금리나 환율,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한 이자율이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이슈가 된 DLF, 즉 파생결합 펀드와 DLS를 담은 펀드 역시 전액 손실이 날 수 있고요. ELF라고 해서 주가 연계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나 투자신탁회사에서 발행한 수익증권, 주식 등을 담은 펀드로 역시 전액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상품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고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 원금 손실될 우려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자, 불안전 판매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니까 금융당국이 이렇게 직접 나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 결합 상품뿐만이 아니고 사모펀드와 관련한 대책도 나왔어요. 당국이 지금 사모펀드가 은행에서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없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던데요. 관련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 요건과 녹취 및 숙려 제도 적용 범위에서 투자자 보호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당국은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을 가졌는데 이 은행이 원금 보장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은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 판매는 제한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대책의 그러면 골자는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은 은행에서 아예 팔지 못하게 하는 거군요. 네, 구조화 상품과 신용 연계 증권, 주식 연계 상품, 수익 구조가 시장 변수에 연계된 상품 등 파생 상품 중에서 이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상품으로 분류하고 이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은 앞으로 은행에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네, 앞서서 한 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초고위험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면서 이번 사태가 촉발이 된 만큼 은행에서 이런 초고위험 상품 판매가 적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금융당국이 판매 금지라는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고난도 상품 중에서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게 사모펀드였는데 이 사모펀드는 은행에서 또 판매가 금지가 됐네요. 네, 금융당국은 이 원금 손실이 높고 수익 구조가 불확실한 데다가 변동이 심한 고난도 사모펀드는 은행과 적합성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은행은 원리금 보장 상품 중심 취급기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이 원금 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상품 판매가 과연 적절하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거기서는 뭐 예외가 없습니까? 이 고난도 상품 중에 공모펀드는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녹취와 숙려제도 확대 등 투자자 보호 기능이 강화가 되고요. 이 외에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은행에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경우 사모투자재 간접펀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모투자재 간접펀드는 사모펀드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펀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금융상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사모펀드의 개인 투자 금액 또한 조정이 됐다고요?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은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5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사모펀드 진입 문턱을 낮춘 후에 우리 4년 만에 다시 조정을 한 건데요. 충분히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 책임 아래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면서 고강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 어떤 대책도 포함이 돼 있는지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은행에서 판매 제한을 하겠다는 상품 내용 지금 살펴봤는데 이것 말고 또 어떤 내용이 더 발표가 됐습니까? 네, 은행장 등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와 준법 감시인, 위험 관리 책임자 등 경영진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영업 행위 준칙을 만들어서 고난도 상품을 판매할 때는 대표이사 확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의사 결정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요. 판매 후에는 관리 감독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경영진 제재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은행의 책임감도 커지고 더불어서 부담감도 좀 커지는 셈이겠네요. 네, 불안전 판매를 했을 때는 금융회사에게 수입의 최대 50%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판매 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라고요? 네, 소비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은행의 녹취 의무와 숙려 제도도 강화합니다. 고난도 상품에 가입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공모와 사모펀드 구분 없이 모두 녹취와 이틀간의 숙려 제도를 적용을 해야 하고요. 다른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을 할 때는 만 65세 이상 고령인 투자자와 부적합 투자자들에게 적용이 되면서 숙려 제도는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달라지는 부분이 더 있습니까?
지난 11월 21일부터 전문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 잔고 요건은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5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손실 감내 능력을 위한 연소득 조건도 개인 1억 원 또는 부부 합산 1억 5천만 원 및 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한 순자산은 5억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금융투자 상품의 잔고가 5억 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 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총 자산이 10억 원 이상 등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융당국이 원금 손실폭이 20에서 30% 이상이고, 그리고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과 보험사는 이 고난도 금융상품 중에 일부를 앞으로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발표 후에 지금 당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비율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을 또 내비쳤어요. 네, 금융당국은 고위험 상품 규제안으로 발표한 원금 손실 20에서 30% 분류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현재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발표에 대한 은행권의 입장은 어떤지도 좀 들어볼까요? 네, 은행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상품들이 보장한 수익률도 연 4%였는데 손실 한도를 20% 이하로 낮추면 정기예금의 이율보다도 못한 상품이 나올 수 있어서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고요. 김태형 은행연합회장 역시 금융위원회 간담회에서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내놨는데요. 은행의 일부 불완전 판매 문제가 전체 은행권의 금융투자 상품 판매 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 지적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라고 했지만 이 은행 상품의 원금 보장을 기대하는 고객의 심리가 있고 또 증권사에서 돈을 잃으면 가만히 있어도 은행에서 돈을 잃으면 시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이른바 현실론을 펼쳤습니다. 네, 뭐 기존에 강한 수위의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지만 이렇게 아예 판매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금의 20에서 30%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은행이 지금 원금 손실 20% 미만 상품을 개발을 하면 또 전반적으로 하향 편준화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에 관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규제 회피는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번 대책이 시행이 되면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은행들은 일부 은행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서 아예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은성수 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 위축 우려에 대해서 전문 투자자 기준을 5천만 원으로 낮춘다면서 이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펀드 종합 개선 방안에 따른 사모 시장 위축은 아무래도 완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잃었던 그런 사태를 막겠다라는 뜻에서 이번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고강도 규제라는 의견도 좀 많거든요. 네, 특히 사모펀드 판매 규제까지는 예상했지만 신탁까지 제한이 걸릴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고는 펀드에서 났는데 신탁까지 판매를 막는 건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신탁업의 경우 은행의 자산 관리 핵심 사업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신탁에도 제한이 걸렸군요. 근데 신탁은 펀드와 이게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신탁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신탁은 종합자산관리 상품입니다. 고객이 맡긴 유무형 재산에 대해서 은행은 운용과 관리를 해주는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자산 규모를 키워서 고객에게 돌려주는 구조인데요. 상품 종류별로는 주가 연계 신탁 등의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 ELS, DLS 등을 편입하는 상품이 있고요. 또 유형 자산으로는 부동산과 동산, 주식 등을 담보로 맡기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 이 신탁은 왜 판매 제한이 결정이 된 걸까요?
은행권은 이 상품에 대해서 ELS와 DLS 등을 편입한 특정 금전 신탁 위주로 영업 규모를 키워왔는데요. 사실상 펀드 상품처럼 운용해온 건데 은행이 판매한 ELT나 DLT 신탁 중에는 ELS를 100% 편입하는 등 손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이 있어서 판매 제한이 결정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은행의 신탁 판매 제한이 걸린 건 맞지만 모든 신탁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건 아닌 거죠? 네, 비고난도 신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팔 수 있고 은행들이 상품 운영 구조를 바꿔나가면 충분한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당장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은행 창구에서 입출금 업무를 처리한 후에 주식형 펀드 상담을 하고 싶다면 지금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번호표를 새로 뽑고 옆에 있는 펀드용 창구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 주가 연계 신탁 ELT나 파생결합 증권 신탁 DLT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예 은행을 벗어나 증권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요. 이게 상품에 대해서 잘 만약에 모른다면 은행이든 증권사든 아예 가입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DLS와 같은 파생 상품은 구조가 복잡합니다. 또 요즘처럼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 문제가 된 상품을 판매한 은행이나 투자자 모두 올해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거라 예상하지 않았으니까요. 또 높은 수익을 원한다면 증권사로 가서 투자 상품에 가입하면 되지만 은행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만든 상품을 주가 연동 자산 등에 100%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좀 필요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세상에 투자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한 번 투자를 하더라도 100번 찾아보고 고민하고 공부한 후에 신중하게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